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트럼프인데요. 사실 트럼프라고는 하지만 사진상으로는 3명이 떠 있더라고요. 오늘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무난하게 지는 거를 포기했다. 결국은 뭔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만 전념을 하고 후보로서 사퇴를 하면서 바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제 지명을 하는데 뭐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달 19일부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정이 될 테니까 뭐 대세는 뭐 부통령으로 이제 가군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또 변수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리스 나오면 난 더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미국의 정치권을 보면은 너무나도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흑백의 대결부터 시작해서 성별 대결 그리고 또 어떤 이주민이라는 부분들 또 전형적인 백인이라는 부분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차피 네. 민주당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은 뭐 벌써부터 지금 바이든 정부의 바이노믹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막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퇴하자마자 그동안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한 뭐 500억 불 이상 일순간에 입금이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어쨌든 상당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선. 올해 연초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뭐 총선을 했습니다마는 20억 인구가 선거에 나선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그 미국 대선이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될 줄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트럼프 피격 이후에 대세론이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그러다가 또 사실 피격 있기 전에 뭐 어떤 인터뷰 내용 기사라든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불거지는 요인으로 우리 시장도 압박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 또 아시아 시장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트럼프의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세분화해서 그 이면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네.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 코너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최근에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라. 내가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네. 근데 참 둘이 앙숙인 것 같아요. 사실은 1기 때도 파월 의장을 내가 해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둘이 아주 크게 충돌을 네. 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임기가 뭐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결국은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지금까지도 연준 의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파월 의장이 임기 이제 2025년 1월에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네.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파월 의장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퇴임 기준이 소위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파월 의장이 다른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흐름은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라도 7월 말에 FOMC 회의 열리면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뭐 트럼프가 후보자이잖아요. 아직은. 그런 상황에서 9월에 금리 인하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현재 사실은 일부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늦는 거 아니냐. 뭐 고용이라는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서서히 내려오지만 고용은 한번 꺾이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업률도 9월 달 되면은 실업률이 4.5%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정책적인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신규 고용 창출도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하는 것도 실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관세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편적 관세를 가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 중국은 예외로 두고 뭐
60%가 아니라 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100%,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뭐 제조업들 다 미국에 들어와서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공장 짓고 생산해라. 뭐 이런 얘기. 또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대만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상당히 그 미국에 뭘 파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관세는 다 부과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라는 거. 뭐 물론 뭐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를 한다든가 뭐 소득세 감면을 하면서 그런 부분만큼의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높여주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난 1기 때도 뭐 대중국 관세를 제일 먼저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습니다만은 일정하게 하고 나서는 또 서로가 왔다 갔다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미세하게 또 조절도 하고 이랬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뭐 달러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 뭐 백사 내외에서 안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엔화를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엔화 같은 경우 110엔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다 들여다보고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외신을 통해서도 엔화가 이렇게 150, 160엔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뭐 1,400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1,300원대 후반대에 놓여져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이 되겠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런 식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면은 짜증나는 일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 환율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특히 엔화가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엔화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든가 매도세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달러화만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계들이 있는 반면에 엔화를 가지고도 하는 헤지 펀드들도 많거든 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로 금리 또 마이너스 금리 때 차입해서 얼마든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엔화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는데 이 엔화가 갑자기 160엔대에서 150엔 그 이하로 내려간다.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환 리스크에 고스란히 했지도 못하면서 네.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잠깐 엔달러 환율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일 날이었죠. 지난 7월 11일 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CPI가 밤에가 발표가 됐고 엔화야 24시간 가동이 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급격하게 161엔에서 시장이 밀리면서 157엔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159엔까지 올라오는 듯했던 모습이었지만은 157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트럼프 피격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트럼프의 발언들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였죠. 지난주 17일 날 순간적으로 이렇게 156엔까지 밀렸고 바로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155엔까지도 저점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엔화가 보통 0.12, 23% 내외 이렇게 움직여주는 엔화가 161엔에서 155엔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움직였던 외환시장 쪽에서 세력들이든 또는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시장이든 다른 나라 뭐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했던 그러한 헤지 펀드성 자금들이 이거 놀래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한 자금의 수요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악화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발언에 따른 부메랑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대만을 먼저 거론하긴 했지만 우리도 결국은 뭐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 거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뭐 시기는 뭐 아마
일기 때 정상회담하는 과정 속에서 뒷얘기로 나온 얘기겠지만은 네. 뭐 김정은한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야구 구경이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도 트럼프식의 해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또 남북 간의 어떠한 긴장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분담 금액이 만약에 증액이 되고 뭐 주한미군 철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관련 뭐 참모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난 일기 때도 뭐 급구 만류를 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차피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부분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뭐 이것이 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은 시장 자체는 이런 것 자체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IRA 법안이라든가 칩스법이 보조 철폐가 된다든가 또는 뭐 전기차 의무화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폐기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네. 공장 건설이라든가 어떤 생산 설비 증설과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딜레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공장이 설립돼 있고 또는 증설하려는 이런 곳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어떠한 그 텃밭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모순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맨 처음에는 사실은 뭐 IRA 법안 내가 서명을 해서라도 집권하기 전에라도 무조건 다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쿨다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제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아무리 뭐 트럼프 수혜주의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 할지언정 큰 그림에서는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요인들이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촉발시키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들고 있는 요인인데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조자룡 정말 헝칼 휘둘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 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지연 우려부터 자국 우선주의 기조 등 여러 요인들이 트럼프 리스크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이로 인해서 크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섹터들로는 좀 단기적인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공세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네. 가벼운 종목들 또 그나마 그래도 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다시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뭐 2천여 개 이상 하락하고 있는 종목 속에서 뭐 한 200~300개 종목이 좀 반등 주고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 개선이 일단은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공세를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물에서만 2조 5천억의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1조 6천억에 사실 첫째 주까지만 해도 11일 그러니까 둘째 주 정도까지 이 상순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상반기에 24조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그 매수 기조가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12일부터만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조 6천억의 순매도를 보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크게 매수한 것도 없었고 매도도 안 하면서 한 2천억 정도를 매수했다가 오늘 이 시간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900억 정도의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네. 결국 지금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의 현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투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떠한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난번 구간에서 6월 달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연계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데 6월물 만기 이후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88,000원까지 그냥 쉽게 가버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비정상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일정하게 선물 시장에서 끌고 왔던 것들을
청산하는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선물 시장의 모습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선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기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은 이 360에서부터 결과적으로는 402포인트까지 끌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크게 보면은 40포인트를 끌고 올라온 겁니다. 네. 그리고 급격하게 402포인트에서부터 이 382포인트까지 단숨에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조정의 폭 50% 정도를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은 4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20포인트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80이라는 얘기죠. 오늘 절묘하게도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380을 저점으로 382포인트로 끝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수의 폭을 감안했을 때 지수 20포인트 정도의 이러한 변동성은 뭐 200포인트가 좀 안 되는 5, 60포인트 정도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의 우리 시장도 2750을 저점으로 조금이라도 돌려오면서 마감이 돼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걸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청산하는 물량들이 나왔고 그동안 360에서부터 400까지 끌어올리면서 많이 매수했을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또 매수했던 물량들을 전매도도 하는 또 일부는 뭐 신규 매도도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캐리 이런 청산 부분 이러한 부분은 엔화가 여기서 급격하게 또 155엔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네. 흐름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155엔을 저점으로 하면서 뭐 150 한 7, 8회를 왔다 갔다 해준다면 네.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엔캐리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인가요? 21일까지 후보 확정 여부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결국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섹터라든가 또는 뭐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는 섹터들이 있죠. 뭐 원전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방산 쪽이라든가 가상자산, 우크라 재건 이런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볍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대형주 쪽이라든가 뭐 지수 관련한 섹터,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만약에 순간적으로 또 들어온다라면 네. 이쪽들은 또 꺾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 관련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 원전 쪽에서는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또 현대로템, LIG넥스원 그리고 또 굳이 재건 쪽과 관련돼서는 뭐 PM 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미글로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수혜 테마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로 인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에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성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서로 이제 좀 엇갈리는 행보들을 보이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외국인 기관들 동시 또 순매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수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체크할 거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나왔던 얘기가 HBM3E와 관련돼서 콜 테스트 통과를 했다.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요 화면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최근 들어서 어떠한 행보들을 보였는지
한번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수량으로 천주 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만. 지난 7월 5일 날 1370만 주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790만 주 매수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아주 거칠게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매수를 합니다만은 보통 뭐 400만 주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하루에 1300만 주를 이렇게 매수하면서 300만 주라든가 이러한 흐름들. 근데 최근 매도하는 이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90만 주가 지난 금요일 날이 제일 많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강력하게 들어오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무슨 뭐 몇천만 주씩 매도 때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선물 쪽에서 연계됐던 그러한 움직임들, 뭐 한 360만 주 매도 나온다든가, 뭐 100만 주, 290만 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매도에 그치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의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또는 현대 기아차 일정하게 이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자리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최소한도의 반등은 이제 나올 자리가 됐지.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완전히 다시 또 8만 원을 깨서 7만 원대로 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진정을 하면서 조금은 한 번만 더 뒤집어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